위원장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며 대북 무력 필요 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경고하는 등 연말을 앞두고 미국 간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청와대가 숨진 수사관과 함께 지난해 1월 울산에 간 또 다른 특감 반원의 행적을 공개했는데 TV조선 취재 결과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동기를 만났다는 설명과 달리 경찰대 동기 3명은 만난 사실이 없고 1명은 만났지만 고래고기 사건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동기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숨진 검찰 수사관 A씨의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유족은 백 전 비서관 앞에서 오열했고 백 전 비서관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 상승액이 2천조 원을 넘었다고 경실련이 분석했습니다. 동남아 쇼핑센터가 파는 일부 식품과 공산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와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실시간 광고판이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기업 마케팅에 점령당한 네이버 실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며 군사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는 아주 좋다며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really good, but that doesn't mean he won't abide by the agreement we signed. It said he will denuclearize. 전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If you would have listened to President Obama, we'd be in a World War III right now. 한국을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 압박도 다시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현재 협상 중이며 한국이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북한도 미국과 설정한 비핵화 대화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받을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중대 결심을 앞두고 착군하는 백두산 삼지연을 또 방문했습니다. 이어서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이 대화 타령을 하며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말 시한이 얼마 안 남았다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입니다. 12월 말까지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자력 자강, 자력 부흥, 자력 갱생 이런 거로 간다. 우리가 미사일 쏘든 뭐든 상관을 하지 말아라 이제는. 이런 메시지, 위협, 그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 2017년 7월 4일 ICBM급 화성-10 사용을 발사한 뒤 오만한 미국인들에 대한 독립기념일 선물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삼지연군 재개발 준공식에 참석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인민의 낙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며 삼지연군은 김일성 혁명활동 성지이자 김정일의 탄생지로 북한 내부에선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곳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청와대 감찰 반원들의 2018년 1월 울산 방문 경위와 동선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특감반원과 함께 울산에 내려갔다는 다른 특감반원의 진술이라고 청와대가 밝힌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18년 1월 11일 고인과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가서 오후 3시쯤 울산 해양경찰서를 방문해서 고래고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울산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나서 경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에 귀경했고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따로 가서 의견을 듣고 귀경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접촉한 곳으로 울산해경, 울산경찰청 그리고 경찰대 동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이 동선을 따라 취재를 해봤는데 청와대의 설명과는 다른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울산해경을 방문해 정복과장을 만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울산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 3명은 만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만난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기 한 명은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는데 이 경찰대 동기는 김기현 시장 측근 수사의 책임자였습니다. 결국 저희 취재로는 당시 누가 청와대 특감반에게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민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은 당시 울산경찰청에서 고래고기 수사를 했던 담당자들에게 A 행정관을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형사과정과 광역수사대장 등 고래고기 수사 책임자들은 A 행정관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도 A 행정관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A 행정관의 설명대로 경찰대 동기생을 만났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경찰대 동기생 3명으로부터는 당시 A 행정관을 만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한 명은 만나기는 했는데 고래고기는 아는 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래고기 내가 아는 바도 없고 온 김에 봤겠죠. 또 다른 동기생인 F 총경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남의 한 경찰서장을 맡고 있는 F 총경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확인을 요구하는 취재진을 피해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F 총경은 당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고인이 된 감찰반원이 울산지검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와대는 A 행정관이 한 사람 이상을 만났고 그 사람 이름과 내용에 대한 보고서도 있어서 어제 설명은 틀린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과 여권이 다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특감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청와대 대변인이 과도한 오해와 억측 탓이라고 말하자 여권 지도부가 오늘 일제히 나서 검찰의 별건 수사 그리고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비난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복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법무부에 검찰을 감찰하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백원우 별동대였던 검찰 A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청와대가 과도한 오해와 억측 탓이라고 해명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을 가해자로 지목한 겁니다. 이번 사망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에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여타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 검찰이 어제 경찰을 압수수색해 가져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것도 경찰과 함께하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도 의심했습니다. 야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문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른바 3대 친문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청와대에서 검찰로 복귀한 뒤 서울 동부지검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수사팀에 배치됐습니다. 사실상 사건 관련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수사관을 왜 여기에 배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심적 부담감을 많이 호소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는 동료들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그의 극단적 선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파견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하다 지난 2월 서울 동부지검으로 복귀했던 A 수사관. 지난 8월 동부지검 내 형사 6부에 옮겨간 이후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는 주변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부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도 인사교체 시기와 맞물려 맡게 됐는데 청와대로부터 수사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며 주변에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A 수사관이 당시 수사 정보를 모르는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어 했다는 동료의 전원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고인을 향한 청와대 인사의 압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강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청와대가 고인에게 어떤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검찰은 조만간 A 수사관과 함께 백원우 팀에 소속됐던 청와대 다른 직원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빈소에는 어젯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찾아서 2시간 반 동안 머물다 간 데 이어 오늘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했고 백 전 비서관은 침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성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팔을 붙잡고 오열합니다. 고개를 앞으로 떨구고 붙잡은 팔을 놓지 못합니다. 빈소 내부에선 격앙된 울음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백 전 비서관이 숨진 A 수사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빈소에서 나온 백 전 비서관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사건 첩보 보고서 작성하신 거 맞나요? 울산에서 수사상황 챙기러 내려보냈나요? 백 전 비서관이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장례식장에 머문 시간은 17분 정도였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A 수사관이 포함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를 운영하며 김 전 시장의 주변 비리 첩보와 경찰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했던 지난 1일 오후 A 수사관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백 전 비서관과 비슷한 시각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오늘 입관을 마친 고인의 발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 경찰로부터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서 뭐가 나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가져간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해서 확보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데다 내용 분석에 경찰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검경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 즉 결정적 단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A 수사관의 휴대폰은 압수 직후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습니다. 잠금 해제 후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는 이미징 작업을 거쳐 증거물 프린트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수사관 휴대전화를 통해 과거 이동 기록이나 소셜 네트워크 대화 등을 복원할 경우 사망 경위는 물론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직접적인 물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를 감안해 포렌식 작업 참관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의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대검 전문 공보관은 경찰의 참관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울산시장 주변인 비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9차례나 보고한 사실이 불거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경찰 내부에선 기관 간 협조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핵심 증거물을 빼앗듯이 가져갈 수 있냐는 반발도 제기됐습니다. A 수사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사망 경위와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권력의 핵심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언론이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일체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알려주지 않는 새로운 공보 규정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수사가 된 셈인데 때마쳐 검찰과 언론을 향한 청와대의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청와대 전 특감반원 A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우선 일부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을 향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을 흘린 사람이 검찰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해 내놓은 경고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수사 상황에 대한 모든 취재를 사실상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의 공보관은 출입 기자들에게 개별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며 어차피 수사 상황은 답변 못하겠지만 연락은 문자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공개는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 공보자료로 배포해야 하고 브리핑은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결국 의심을 살 만한 취재진과의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형식이든 기자 응대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까지 날리면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더해 자유한국당은 서울 서초구청장과 경남 지역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기획 수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당은 경남경찰청이 사천, 양산, 창원시장 선거 직전 야당 후보들을 기획 수사했다며 부정선거 논란이 전국 단위로 번진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모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도 기획 수사를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017년 말 주민자치위원들과 오찬 행사를 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한국당은 대대적인 수사에도 결국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며 해당 경찰서장은 청와대를 담당하는 202 경비대장으로 영전했다고 했습니다. 선거 직전에 새로 경찰서장이 부임해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관련자를 공개 조사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업무 추진비 조사라는 이유로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해서 수사 과정에서 서초구 공무원 14명과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서는 상당히 해소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피의원들이랑 하는 건 직무상 행위죠.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첩보를 입수했고 검찰과 충분히 협의해 처리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부정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누구보다 곤혹스러워진 사람이 바로 송철호 울산시장일 겁니다. 송 시장이 이런 사실들을 몰랐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알았거나 관여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송 시장도 이제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송철호 울산시장에 맞췄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2017년 9월과 12월 두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 한번 만나서 인사를 하고.
송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났던 시기에 황 청장은 김 시장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송 시장은 김기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움직임을 전혀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알 수 없고 만난 거죠. 알 수가 없죠. 당시 경찰은 전직 고위 공무원의 증언을 토대로 김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공무원을 송 시장 캠프에 있던 A씨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 뒤 울산시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송 시장은 이런 의혹의 시초가 된 이른바 장어집 회동도 소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설 혹은 가짜였습니다. 송 시장이 모든 의혹에 선을 긋고 있지만 김기현 전 시장은 송 시장의 공동 책임을 물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지요. 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파장은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의 4개 구와 1개 군 중 한 곳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송 시장을 포함해 울산 전역을 석권했죠. 당시 낙선한 야당 후보들은 자신들도 선거 개입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선거는 패키지 선거입니다. 구청장, 군수, 시 구군 의원을 선택하면서 시장을 어느 당 후보를 뽑느냐에 따라 표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합니다. 지금 민심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소설 같은 음모론으로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전가하며 송 시장은 김기현 시장을 13%포인트 차로 제치고 당선된 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으로 문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에서 8번 낙선한 송철호의 당선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죠. 우리 송 후보님과는 지금 30년 됐는데요. 정말 아주 오래된 정말 든든한 동지. 송 시장이 선거 개입 의혹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가 곧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어깨 치료를 마치고 78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이 병원 인근 집회가 이어지면서 병원 측이 법무부에 조기 퇴원을 요청했습니다. 류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지난 9월 허리 디스크와 회전근개 파열에 따른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한 지 78일 만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해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힘줄 파열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간은 한 2, 3개월 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 인근에서 연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찬반 집회와 여권에서 거론한 특혜 시비 등을 감안해 법무부에 조기 퇴원을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병원 측에 피해를 준다면 교도소로 돌아가겠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법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한 참혹한 인권 유린이자 법치를 가정한 잔혹한 법의 횡포라고. 병원 주변에는 지지자 200여 명이 나와 응원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치료를 거쳐 재수감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올 연말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 1000일을 맞이합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연간 상승액 기준 역대 정권 중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민간이 보유한 땅값이 총 2,054조 원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평균 1,027조 원 오른 것으로 노무현 정부 연평균 상승액의 2배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땅값이 오르면서 아파트값도 올라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4억 원, 강남 4구는 평균 6억 원 올랐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 값이 안정화됐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했는데 무슨 집값 안정, 부동산 안정이라는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허위 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실련은 50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등을 땅값 폭등 원인으로 지적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의 땅값 추정이 자체 분석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로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 이 가이드 손에 이끌려서 건강에 좋다는 노니, 깔라만시, 모링가 등을 구매하실 텐데요. 이 건강에 좋기는커녕 국내 기준치를 넘어서는 쇳가루, 세균 등이 일부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어떤 제품들인지 권용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동남아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 노니, 벌꿀 등 식품이 선물용으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동남아 5개국 패키지 일정에 포함된 쇼핑센터 제품을 조사했더니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인 노니, 깔라만시, 모링가 등 분말에선 쇳가루가 기준치의 최대 25배나 나왔습니다. 벌꿀 제품에선 신선도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세균이 3개 중 하나꼴로 대량 검출됐습니다. 보라카이에서 판매된 이 진주 반지의 경우 국내 안전기준치의 263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사람 태반 등 안전성 문제로 국내에선 판매 불가 원료가 포함된 식품과 화장품도 여행객들의 손에 들려 들어왔습니다. 제품이 부패 변질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식중독균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고 석청의 경우 원산지 표기가 없이 팔리는데 시각장애 등을 유발하는 네팔산 석청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시 원산지와 시험 성적서, 품질 보증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삼성과 LG의 TV 화질 전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미국 등 해외 소비자를 상대로 본격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LG전자 미국 법인이 유튜브에 올린 광고 영상입니다. 삼성전자의 QLED TV를 겨냥했습니다. QLED는 LCD TV의 다른 이름일 뿐 왜 다른 것에 안주하나 노골적으로 삼성전자를 비판합니다. LG전자는 미국에 앞서 베트남에서도 같은 광고를 뿌렸습니다. 삼성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LG전자의 광고를 그대로 패러디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LED TV는 블랙을 정확하게 표현하긴 어려운가요? 네, 백라이트가 있는 LCD TV니까요. QLED에는 왜 백라이트가 있나요? 대화면의 TV에는 더 밝고 오래가는 빛이 필요하니까요. LG는 삼성이 허위 광고를 한다며 삼성은 LG가 근거 없는 비방을 한다며 서로를 공정위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한치도 물러설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이엔드 쪽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그쪽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보다도 전 세계적인 시장의 추세를 또는 트렌드를 세팅하는 거거든요. 저가 TV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장악해오고 있는 상황에
프리미엄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세계 1, 2위 기업의 자존심 싸움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파급력은 대단하죠. 이런 점을 놓치지 않은 일부 기업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마케팅에 사용하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광고로 넘쳐나서 실시간 광고판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결국 네이버가 광고를 거르는 필터 기능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실시간 화제가 궁금해 네이버를 방문해봅니다. 그런데 뭔지 모를 단어들이 실시간 검색어, 실검 상위권을 도배했습니다. 국민 용돈 100억, 커피 메이커 이벤트 수분 앰플 등. 클릭했더니 관련 상품 홍보글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포털 사이트는 이인영과 김미연, 타이거 우즈 등 화제 인물이 실검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 네이버엔 상품 홍보 문구가 줄줄이고 다른 사이트는 화제 인물과 사건이 보입니다. 열흘 동안 오전 10시 네이버를 확인한 결과 많은 날은 상위 10개 중 9개가 상품명이었고 20개 중 14개가 상품인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홍보업체들이 실검을 광고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홍보업체가 매일 특정 상품명 검색을 유도하는 문제를 내고 맞히면 현금을 제공합니다. 가령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TV조선 뉴스9에서 하는 코너 이름은 무엇일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 초성을 검색해보세요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름을 홍보 앱에 정답으로 입력하면 최소 1원부터 만원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가 매일 퀴즈 광고를 내다 보니 특정 상품명이 실검 순위를 장악하는 겁니다. 특히 검색 도구로 대놓고 네이버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네이버 실검은 하루 종일 상품 광고판이 돼버렸는데 광고 효과는 어떨까? 상품명 실검 순위 노출 광고 비용은 1회에 약 4천만 원. 포털 배너 등에 올리는 것보다 더 싸게 화제가 되고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돈 쓰는 건데 효율을 제일 높여야 되잖아요. 또 아직 광고비가 낮고 그 대신 이슈는 되기 쉬운. 과거 네이버 실검은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는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 그런 거 보여주려고 만든 것 같은데 정작 광고만 올라오는 거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뭐 보기 불편하고. 하지만 이제 업체만 통하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도 그런 실검을 통한 그런 여론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이버 측은 실검 상품명도 실제 검색수를 반영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걸 들어가서 싸게 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중요한 정보를 또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엔 네이버가 무책임하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이게 무슨 실검이야? 네이버가 잡아줘야지. 실검 폐지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 국회 주도로 포털과 과기정통부와 실검 관련 협의체를 만들고 또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이.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네이버는 실검에 실시간 이슈와 상품 할인 검색어를 따로 보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10일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임기 연장론에 무게가 실려 있는 듯 했는데 황교안 대표의 당 쇄신 의지 그리고 친정체제 강화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임기를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당헌 당규의 해석상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오늘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었다는 걸. 앞서 나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재신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경선의 의지를 표시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께 제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당규에는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라는 규정과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 의총을 통해 임기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모두 있습니다. 또 원내대표 임기 만료까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 임기는 10일에 끝나 후임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빠듯합니다. 황 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출마자가 나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임기 1년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와는 최근 서울시당 위원장 인선을 두고 갈등설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수사 의원들 공천 가산점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1야당이 원내대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오는 9일 일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표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한국당이 오늘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법안 상정 시기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9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는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석 안을 갖고 범여권 정당들과 마지막 절충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은 결사 저지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본회의 장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의회 독재라는 것입니까? 한국당은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원안보다 먼저 수정안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법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정당들과 협의해서 선거법 밀어붙이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선거법은 지역구 의원 250명, 비례대표 50명으로 의원수를 조정하고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유력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일단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 수는 좀 줄어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유력시 되고 있는 개정안을 보면요.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원을 3명을 줄여서 비례의원을 늘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역구가 3자리 줄어들게 되는데 아직 어느 지역구를 없앨지 정해진 것이 없어서 이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지역구 의원 3명 줄이려고 이런 무리를 감수하겠다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현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 소수 정당으로서는 불리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여권 성향의 소수 정당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 민주당이 선택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한 정당이 20%의 지지율을 받았다면 이 전체 의석 300석 중에 20%, 이 최소 60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동률 50%는요, 이 그의 반, 이 최소 30석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정당이 지역구에서 10명을 당선시키면 나머지 20명은 일단 비례로 채워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에 현재 지지율을 가지고 계산하면 정당의 의석수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게 최근에 조사한 정당 지지율입니다. 이 최근의 지지율을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이 현재 전체 의석수에서 한국당은 대폭 축소되고 이 정의당은
14석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정의당은 20석 이상의 조건을 채워서 교섭단체 자리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을 가장 강하게 원하고 있고 또 반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예. 자, 그럼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 민주당은요, 일단 우선 오는 9일에 본회의에 선거법을 상정하고 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가 안 되면 이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임시국회를 짧게 쪼개 열어서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국회법에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물론 한국당은 이렇게 되면 임시회 때 수정안을 여러 개 넣어서 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거나 이 물리적으로도 막는다는 전략이지만 이 여론전을 위한 시간 끌기만 될 뿐 결국에는 막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결국 다시 극단적인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제에 의한 강제 노역의 상징인 나가사키 항구의 군함도는 영화 소재가 되기도 했죠. 이 군함도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 당시 일본은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4년 넘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는 강제징용 표현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어제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올린 근대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 보고서입니다. 일본은 2017년 보고서에서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며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미 2017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만 썼습니다. 등재 당시 약속을 4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We have the evaluation report from ICOMOS and now it is in the hands of the committee to consider the evaluation and all other aspects and reach a decision. 또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겠다고 약속한 정보센터도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가 아닌 도쿄의 싱크탱크 형태로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방적인 보고서 제출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알릴 계획이지만 군함도의 등재 취소는 사실상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겨울왕국2가 흥행몰이에 나서면서 관련 상품이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이 특수를 노린 업계는 상품을 내놓기 바쁜데 부모의 소갈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겨울왕국2가 상영 12일 만에 누적 관객 수 87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신기록을 쓰고 있는 가운데 열기는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주인공이 그려진 팝콘 세트와 포토존은 기본이고 각종 가방과 텀블러 등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올라프 인형이랑 그냥 안나 엘사 인형이랑 이제 머리끈 같은 것도 사고. 겨울왕국을 배경으로 전체를 꾸민 카페는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이 몰립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찾아오게 됐어요. 되게 이쁘게 꾸며져 있고 사진 찍기도 되게 좋고.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주인공이 입은 드레스와 캐릭터 인형, 피규어 등인데 수십만 원이 넘는 드레스와 장난감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관련 상품들이 쏟아지자 부모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SNS엔 과연 비싼 돈을 들여 꼭 사줘야 하는 건지 싸게 구매하는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엘사 드레스 구입했고요. 뭐 구두랑 가방, 드레스 등등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일각에선 영화의 인기를 이용한 과도한 마케팅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겨울왕국2의 열풍은 전편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당신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게 했던 경고입니다. 무장을 해제시키겠다는 말이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겠다고
헛나가 버렸죠. 부시는 그처럼 말실수가 잦아서 부시즘이라는 용어까지 탄생시켰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한 독서가였습니다. 그것도 주로 묵직한 역사서와 국제 정치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의 독서 목록에 오른 저자가 부시도 책을 읽으려며 놀라워하기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읽는 책은 대통령의 생각과 관심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지난 주말 연가를 낸 문재인 대통령이 3권의 책을 읽고 우리의 인식과 지혜를 넓혀준다고 국민들에게 추천했습니다. 그중 김용옥 교수가 얼마 전 유시민 씨의 유튜브에서 한 말을 엮은 책이 눈길을 겁니다. 김 교수는 여기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은 아주 개체적인 사건이고 천안함 폭침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사랑하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단편적 사례들입니다만 대통령이 이 책을 국민의 인식과 지혜를 넓혀주는 책이라고 소개한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당사자가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말도 있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울산시장은 대통령이 그의 당선을 가장 큰 소원이라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측근이자 실세 이름도 여럿 거론되고 있죠.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의혹은 조국 사태보다 훨씬 큰 폭발력을 품고 있습니다. 정권의 도덕성이 의심받는 만큼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검찰을 독려할 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책 3권을 읽은 사흘 휴식을 마치고 출근한 청와대 회의에서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전 민정특감반원 죽음의 책임을 사실상 검찰에 돌리고 나섰습니다. 침묵하던 민주당에서도 검찰을 성토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한 이 중요한 문제를 진실게임 양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조국 사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검찰은 피사실이나 흘리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그리고 비판 언론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적폐 온상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말이죠. 12월 3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슬픈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오늘 곳곳에 눈이 내려 마음을 참 설레게 했는데요. 오늘 밤사이에도 이 설레는 마음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데요. 이번엔 서울에서도 1cm 정도의 눈이 쌓일 수 있겠고요. 많은 곳은 5cm까지 쌓이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눈이 도로에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 미끄럼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6도, 강릉과 청주가 8도, 대구와 울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져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는데요.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떨어져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후 토요일에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